각 나라의 축구팀 분석 시간으로 만들었지만 여행 가이드가 되고 있는 해축길과 싸줄러의 입축구 시간입니다. 자, 준재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ADGTV 축구 라디오 준재입니다. 어우,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킥킥킥. 아, 지금 준재이의 상종가예요. 멋있어요. 점유율도 높고 중동 전문가로서 뭔가 사막에 어울리는 남자. 마음도 사막 같은 남자. 뜨거운 남자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C조 분석 들어가야 되는데 해축길은 프랑스를 조사했고요. 싸줄러는 네. 페루를 조사했어요. 페루. 네. 페루. 이번에도 좀 적도 부근의 나라에 좀 능통한 걸로. 그렇죠. 자, 그러면 해축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정보원 인썸입니다. 네. 저는 프랑스를 조금 조사해봤는데요. 네. 최근 피파 랭킹은 9위.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 15번째. 그리고 우승한 최고 기록이 있습니다. 98년도에. 한 번. 예, 한 번 1회 우승에 빛나는 국가고요. 수도는 파리. 그리고 세계 면적은 세계 43위. 한국의 약 6배. 그래도 되게 크네. 예. 음. 한 그 정도 되고요. 인구는 6,700만, GDP는 세계 5위 수준. 선진국이죠. 국제전화는 33번입니다. 아, 33번이군요. 그리고 최근 여담으로 동계올림픽 성적이 금 5개, 은 4개, 동 6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평창을 또 궁금해하실까봐. 평창. 네. 그 제가 우승 후보로 꼽은 나라 바로 이 프랑스잖아요. 네. 그 전력을 알아보기 전에 음. 제가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파리에 가기로 했는데 생방송 라디오 스케줄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방송을 위해서 포기했다. 제가 파리에 갔으면 하고 싶었던 것들 위주로 조금 조사를 해왔어요. 아, 파리에 진짜 대해서. 여행 가이드네. 네, 이번에 좀 각 좀 잡았는데 네. 일단은 제가 파리에 가면 제일 보고 싶었던 게 에펠탑이긴 해요. 그죠. 다들 뭐 가고 싶어 하죠. 이게 직접 그냥 봐도 엄청 크고 올라가 보면 더더욱 좋다고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뭔가 거기 일루미네티 있잖아요. 네, 있죠. 겨울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있었죠. 아니, 그 일루미네이션이고 일루미나티. 뭐가 달라? 일루미나티 뭐야? 그 음모론 몰라요? 그거는 이따가 루브르 박물관 갈 때 얘기해 드립니까? 아, 네, 알겠어. 있어요? 그럼요. 짧지만 있어. 오늘 음모론도 있어요? 그럼요. 저 신기하네. 되게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네. 이게 은근히 그 자유의 신상이랑 이 에펠탑이 괴수들 크기 비교할 때 항상 나오잖아요. 아,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크기가 높이가 320m라고 해요. 320m.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이게 1889년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그때 기념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에펠탑이. 근데 이거 그때 당시에 세워졌을 때 욕 많이 먹지 않았어요? 엄청 먹었죠. 흉물이라고. 그것도 있고 뭐 디자인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그 노동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 탑을 설계하고 세운 프랑스의 건축가인 에펠의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유의 신상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네. 그 여신상 기본 골격도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 설계했다고 저작권이 장난 아니겠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축가인 거죠. 제가 또 이 에펠탑 영업 시간을 또 알아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이게 유럽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음. 일찍 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45분까지 또 주말에는 오후 9시부터 저녁 11시 45분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늦게까지 하네. 아무거나 가도 되겠네. 하긴 하는데 이제 보고 이렇게 불 켜지고 이런 거 있는데 LED 점등 행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가 가서 보내준 걸 봤는데 꺼질 때 막 반짝반짝 하면서 빛나면서 꺼지는데 멋있더라고요. 그게 몇 시예요? 그거는 12시 꺼지는 거. 꺼지는 건? 아예 꺼지는 건 그렇다고 점화? 하고요. 꺼지는 건 점화하죠. 아니죠. 점등은 켜지는 거고. 그래요? 네. 그래. 아닌가? 소등! 소등이지, 소등.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냉관 생활 허투루 했어, 쟤. 긴가민가 했네. 깜짝이야. 점화는 붙이는 거 맞네. 그치? 점화는 암만 생각해도 네. 성화점화인데. 근데 파리, 이게 팁을 좀 드리자면은, 파리 인근 레지던스를 잡고 여행하면은 창가에서도 에펠탑 진짜 잘 보이고요. 야경이 그렇죠. 진짜 멋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레지던스 같은 거 잡고 여행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 드리고요. 이 가격, 입장료가 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입장료가 다르더라고요. 층별로? 네,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다르고. 도쿄타워 같네. 네, 도쿄타워랑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층 빌딩?
그 위에서 네네네네.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망대. 전망대 예, 전망대 가격은 보는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거는 이제 리프트를 타고 가는 패키지 기준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19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0원 정도? 괜찮네. 예, 그리고 12세에서 14세는 9.5유로 해가지고 15,000원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이고요. 문의 전화는 플러스 33 08 92 70 12 39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이제 문의 전화하실 수 있어요. 한국어로 말해도 되나요? 불어로 해야죠. 영어로 하거나 몽주르? 영어로는 하면 받을 거예요. 봉주르? 진짜 봉주르? 마담무스? 위? 몽주르? 봉주르? 위? 우리가 오해가 있잖아요. 프랑스 가면 영어에도 잘 안 알아듣는다. 일부러 알아들으면서 불어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에 갔다 온 저희 지인 피셜로는 그런 거 없다.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대답해 준다. 어허. 돈 벌어야 친절하다. 네, 친절하다. 관광 산업이 정말 좋아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이상한 드립할 뻔했어요. 뭐예요? 일본어로 말하면 일본어 대답해줘요? 영어로 대답해 주겠죠.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네. 계단으로 올라간 줄 알았어요. 에펠탑을. 그 패키지도 있어요. 진짜요? 비슷한 패키지. 그래서 나중에 엘리베이터도 있다는 소식을 알고 깜짝 놀랐던 또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 저는 상상 안 했었거든요. 계단은 비상 계단이고 사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산이야? 리프트 패키지를 안 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계단 그 철인 3종급급 아니에요? 육삭빌딩에서 그런 행사 하잖아요. 하죠. 대회. 그래서 하잖아요. 나는 그냥 올라갈 사람만 올라가고 대부분 사람들은 밖에서 구경하는 게 아닐까. 맞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이제 에펠탑을 끼고 셀카를 찍어야 되잖아요. 여행 가면 무조건. 그렇죠. 그 셀카 포인트가 어디냐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진 찍는 곳에 가서 사진 찍으면 에펠탑이 다 나오고요. 하긴 다들 그거 찍으러 갔을 거 아니야? 그럼요. 앞에 막 넓은 잔디밭 같은 거 있는 거 예, 맞아요. 그 계단으로 돼 있는데 위층인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준대요. Where is photo area 하면은 제일 좋은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잘하네. 명당. 예, 뭐 저 생활 영어는 잘해요. 넘어가세요. 봉주르? 영어에 대한 칭찬이 없네. Where is photo area? 그래요. 자,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로 제가 에펠탑 다음으로 가고 싶었던 데는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정말 너무 진짜 가고 싶었어요. 너무 진부하네요. 근데 이거 왜 가고 싶었는지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이게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음모론. 프리메이슨에 대한 얘기. 프리메이슨에 대한 얘기가 좀 테마로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화의 배경이 됐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세계 3대 박물관이에요. 대형 박물관이랑 바티칸 시티 바티칸 박물관이랑 해가지고 3대 박물관인데 이게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이게 뭐 이런 용도가 아니라 요새로 지어졌다고요. 11세기에. 성이었던 거죠. 성체. 그리고 이제 16세기부터 왕궁으로 사용하고 18세기 무렵부터 이제 미술관으로 조금씩 개방되다가 점점 그 프랑스가 나폴레옹 시절 막 이럴 때 잘 나갔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다른 식민지 국가나 뭐 다른 국가에서 있던 미술품, 뭐 전시품들을 이렇게 약탈해 오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문화재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요. 즉지신경 거기 있었나?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이따 드릴게요. 네.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라 좀 각 잡고 해야 되는 얘기라 제가 좀 조사를 철저히 해왔거든요. 야야. 네. 뭐 이어서 좀 진행을 하자면은 그 루브르 박물관 하면은 정문의 유리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삼각형 피라미드. 네. 영화에서 나왔던. 네. 요게 그 미국인인데 중국 출신의 건축가인 야이오밍 페이라는 사람이 설계했다고 해요. 야오밍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야오밍이랑은 뭐 중국인 관계겠죠. 따지면 막 한족 출신 아닐까요? 중국은 한족이 대세이니까. 억측은 하지 맙시다 우리. 네, 억측은 안 하는데요. 최근에 시진핑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죠. 네. 연임 가능으로 바꿨기 때문에 시진핑의 시대는 좀 오래 갈 것 같고요. 프랑스 얘기했는데 왜 중국이 나와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간 뭐 그렇게 했는데 처음 지어질 때 되게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뭐 이런 걸 짓냐, 많이 하냐 하는데 지금은 랜드마크잖아요. 랜드마크가 되어 있죠. 또 역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저는 그 미술관 왜 가고 싶냐면요. 제가 예전에 호주의 빅토리아 박물관 갔을 때 항상 얘기했지만 그 유화의 박력이란 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진짜 그 매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감동 먹었기 때문에 미술관 꼭 가고 싶은데. 그런 표현 어디서 배웠어요? 뭐요? 유화의 박력.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느껴져요. 이게 그래요? 캔버스가 위험. 그 캔버스가 우리가 보통 미대에서 쓰는 캔버스의 스케일이 아니에요. 이 방만한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몇십 년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작품 남기고 가는 거고. 진짜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이게 한 방이구나 한 방. 네. 가까이에서 보면 그림을 다 못 볼 정도로 엄청난 박력들이 있는데
2층이 가장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여기 있어갖고 모나리자. 사람들이 다 많다고 해요.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 그거는 조용필 씨의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안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네. 뭐 갑자기 성대모사가 나왔네. 근데 이게 2층이 가장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를 다 돌아보려면은 며칠이 걸릴 정도로 크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루브르 박물관을 제대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일수를 나눠서 무슨 기념관 몇 층 뭐 기념관 나눠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네. 미술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큐레이터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쓱 보고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술에 관심이 없으면 네. 여행 날짜가 보통 일주일 안 넘잖아요. 그렇지. 근데 유럽 갈 때는 일주일 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 3일을 미술관에 소비하는 거를 좀 아까워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일반 뭐 사람. 오전에 미술관 갔다가 오후에 다른 데 들리고. 그럼 되네. 뭐 그런 그렇게? 그렇게 가면 되니까. 시간 어떻게 돼요, 시간? 영업 시간이요. 영업 시간은 여기 주중에 9시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하고요. 이거 할인 혜택 있잖아요. 할인 혜택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갔다가 제일 에펠탑 가면 되겠다. 저희. 가격은 잠시만요. 가격은 뒷장이라. 아니, 손에 그거 침을 묻히면 그거 너무 늙은 티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잘 떨어져. 이게 입장료가 현장 발권할 때는 15유로라고 해요. 2만 원. 현장 15유로, 발권 2만 원. 기준으로는 싸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약탈제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가 없죠, 사실. 약탈 문화지잖아요. 또 그렇게 치면 대부분. 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예. 중요한 거는 매주 화요일이 휴무래요. 화요일. 예, 화요일이 휴무입니다.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가는 방법은 메트로 1호선, 7호선 지하철을 타고 로얄 팰리스 루브르 박물관역에서 도보 1분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쉽네요. 네, 문의 전화는 33-140-2050-50번으로 전화하시면은 불어로 이제 문의할 수 있고요. 공항철도 뚫려 있네요, 거기 배지 그러면? 아니, 프랑스 지하철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프랑스 편 보면은 우리나라 지하철이 놀라거든요. 깨끗해서. 네. 그리고 은별이가 갔다 왔거든요. 아이고, 은별이란다. 그러니까 어머니랑 막내 동생이 그 크리스마스 때 제가 갈 파리에 갔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지하철이 너무 더럽다. 냄새가 많이 하수구 냄새 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오래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을 왜 가고 싶냐면요. 여기에 우리나라 약탈 문화재가 있어요. 그 프랑스가 병익양요 때 네. 그 외교장각이라고 오랫동안 이 한반도에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해놓은 문서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는 복사본이거든요. 그 진품은 한 600건 정도 되는데 절반 한 300건 정도를 프랑스 때 그때 약탈해 갖고 병익양요 때 프랑스가 남은 300건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진품이 다 프랑스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 복사본이고. 왜 안 주지? 그게 루브르가 반환을 왜 안 하냐면요. 이렇게 반환하기 시작하면은 루브르의 물건들이 다 없어져요. 그렇지. 대부분 약탈 문화재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세계 유네스코가 이런 걸 조정하는 분쟁 조정 기구잖아요. 네. 문화재에 대한. 근데 유네스코 본부도 파리에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그래서 프랑스 편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편에 보면은 그 프랑스 친구들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 돌려주지 않는 문화재들이 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조금 위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거 외교장각 도서가 거기 있는지도. 옛날에 느낌표에서는 한번 나왔지. 저는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서 루브르 박물관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지는? 직지신경이요? 직지신경은 우리나라에 있죠. 근데 그 농사법이잖아요. 직지 코드라고 다른 거 많아요. 금속 활자인가? 예, 그건 활자예요. 네, 금속 활자로 된 거는 목판 인쇄 무구정강 대나라 안경은 목판 인쇄 수고. 아까 이거 언급하니까 뭐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이건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에 프랑스에 우리나라 병익양요 때 약탈해 간 문화재가 많아서. 제가 말한 게 대표적인 게 이거고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에서 가져온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아갖고. 그러면 거기는 나라별로 뭐 한국 이렇게 뭐 광고 코너 이렇게 있겠다. 아시아 코너, 뭐 아프리카 코너, 뭐 이런 거 있고, 뭐 르네상스 시대 코너가 시대별 작가별 뭐 이런 식으로 테마전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못 봐요. 우리나라 거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루브르를 가고 싶었다는 이야기 하고 싶고요. 또 제가 프랑스에서 체험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 그 프랑스에는
바게트 자판기가 있는 거 알아요? 네? 빵 자판기. 빵이 자판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존을 하지? 그렇죠. 신기하죠. 네. 이게 빵을 알아서 실제로 빵을 구워준대요. 그 자판기 안에서 돈을 넣고 기다리면은 빵을 구워주는데 이게 인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그리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 이게 잔량도 남아있어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랑 자판기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관련된. 그 경영학도들은 모두 아실 건데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그 유럽의 식습관이 아침에 계란을 많이 먹잖아요. 그 스크램블 에그가. 네, 그렇죠. 저도 많이 먹는 건데. 국내 한 개발자가 발명가가 그 계란 후라이 그 자판기를 만들어냈어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박람회에서 씌웠는데 유럽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보인 거지. 이거 특허 팔아라. 우리가 운영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운영해 돈 더 벌겠는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를 했는데 네. 망했죠. 네, 망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망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 기회비용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한 경영학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례라고 예시구나. 하더라고요. 예, 유명한 사례로 유명해진다고 하고요. 결국엔 그럼 판 거예요? 안 팔고 그러니까 팔았으면 돈을 벌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버린 거지. 80년대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없죠, 됐을라나? 없어요. 일본에도 있긴 있을걸요? 예, 계란 자판기? 그러니까 특허를 안 낸 거야. 본인이 그냥 직접 운영할 생각에 라이센스를 안 제공해가지고 아쉽군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 바게트 빵 하니까 우리 스무고백 파리 편 했을 때 그 유학생분들이 얘기하셨잖아요. 바게트 빵 정말 시간 지나면 딱딱해져서 맛없다고. 방법용으로 쓸 수 있다고. 그 정도로 못 박을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해진다고 그래서 빨리 드시는 게 좋고 확실히 맛있다고 합니다. 예, 확실히 맛있다고 하고요. 또 프랑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미니 아닙니까? 제가 이거는 고담한테 훈훈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꺼내었어요. 네. 소피 마르소랑 엠마 왓슨의 나라가 바로 프랑스잖아요. 엠마 왓슨 영국 사람 아니에요? 프랑스 출신, 프랑스 태생.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태생은 프랑스다. 뭐 그런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소피 마르소예요. 소피 마르소. 태어난 거면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유럽은 조금 그게 구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 국적 왜 엠마 이렇게 왓슨 몸을 프랑스라고 긁어요? 생각해요. 자신감 있게 해요. 제 자신감 있게. 루틴이에요. 루틴이요? 제 루틴입니다. 그게 가려운 거 아니고요? 아니, 예. 프랑스 국적이에요. 프랑스 국적. 아무튼 소피 마르소 얘기할 거예요. 소피 마르소. 네. 왜냐면 소피 마르소가 프랑스의 대표 미녀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라붐이라는 대표작이 있는데 그 DVD를 제 생일 때 고담이 선물해 줬어요. 네. 이 훈훈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꺼낸 건데 저를 제가 이렇게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대학교 때. 네, 맞죠?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제가 소피 마르소 좋아하는 거 알아갖고 해주더라고요. 그 헤드셋을 딱 이렇게 끼워주면서 오, 노래가 딱 나오잖아요. Dreams are my reality. 주변 다 음소거가 되고 네. 광고 음악으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리얼리티 성시경 씨가 많이 부르는데 아무튼 그게 생각나서 프랑스 하니까 이야기를 꺼내봤고요. 이제 축구 얘기해주세요. 이제 축구 얘기 가는 거군요. 네. 네 여행 가는 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한이 맺혀서 그래. 크리스마스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었는데 한이 맺혀서 그래요. 이게 축구 얘기로 들어가면은 네. 이게 요즘 프랑스 축구의 큰 특징이 이게 예전에는 솔직히 지단이 멱살 잡고 캐리했던 팀이에요. 아트사커. 중심이 됐죠. 예, 아트사커라고 뭐 표방을 했지만 아싸. 예, 그런 어떤 원맨 팀 지단 중심의 팀에서 이제 젊고 빠른 축구의 팀으로 좀 변모했는데 이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역습에 강한 팀이 되기도 했는데 다이렉트 플레이에 네. 패스도 가능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재다능한 팀이에요. 근데 이제 역습했을 때 경기력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그 프랑스의 우승을 저는 예상을 하잖아요. 요 근거가 뭐냐면은 조별리그 예선을 보면은 조 1위로 통과했는데 10전 7승 2무 1패 18골 6실점. 굉장히 고른 어떻게 보면은 좀 육각형 형태의 좀 다재다능한 팀이에요. 이 데시안 감독이 디디에 데시안 감독 요거 아니에요. 이 패스 플레이 할 때는 4-2-3-1 또 역습 플레이 할 때는 4-3-3 포메이션으로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 두 포메이션 특징이 경기 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폼체인지가 가능해요. 왜냐면 그 포진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이 조금만 전략을 좀만 잘 짜면은 한 게임 안에 두 가지 전술을 혼용으로 써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조금 여기도 공격 자원이 요새 좀 부실하긴 해요. 지금 최전방에 라카제트나 그 지루가 이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실제로 예선전에 많이 뛰었는데 옛날에는 앙리랑 트레젝이었어요. 그렇죠. 이때에 비하면은 무게감이 요즘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둘 다 뭐 클럽 팀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요즘 성적이. 그래가지고 좀 최전형이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2선으로 내려가면은 뭐 그리즈만 있고 뭐 지금 뭐
사이드에 음바페 엄청 잘하고 있고 뭐 르망, 마샬 그리고 3선이나 2선으로 가면 3점? 2.5선? 이렇게 하면 포그바 있고 뭐 음디티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강해요. 공격수에 네. 벤제마 선수도 프랑스 맞죠? 아 벤제마가 근데 작년 이제 최근까지 레알에서 폼이 안 좋아갖고 네. 지역 예선에서 주명받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요즘 대세로 보면은 아마 최전방은 벤제마는 조금 배제되는 것 같고 라카제트나 올리비에 지루 위주로 가지 않나. 제가 얼마 전에 레알 경기도 봤는데 그 레알 경기 보니까는 다른 선수들 다 넣었는데 벤제마만 못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날두가 PK 양보해줬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네가 넣어라. 아니 근데 누구 닮았지? 국내 연예인? 한상진? 예, 맞아. 한상진 씨 닮은 벤제마. 오상진? 아니 한상진. 예, 한상진 씨 닮은 벤제마.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선수는 포그바보다도 미드필더에 캉테예요. 캉테. 잘하죠. 캉테가 다 잡아줄 거기 때문에 미들에서 뭐 여기는 진짜 약점이 없어요. 게다가 골키퍼는 또 손흥민이랑 같이 뛰는 요리스 골키퍼 있잖아요. 휴고 요리스. 그래서 16강은 뭐 당연히 무난할 것 같고 4강이 한 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브라질, 스페인, 독일에 이은 한 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까지 프랑스에 대해서는 축구 얘기는 진짜 별로 안 했네요. 자, 방금 말씀드린 라카제트. 네, 라카제트. 잠재 능력 200점 만점에 155점, 현재 능력 150입니다. 뭐 거의 완성된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데 골 결정력, 순간 속도, 민첩성, 주력 개인기가 16. 근데 이게 능력치가 윙어로서 좀 더 탁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스날에서 원톱으로 뛰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포그바 같은 경우는 잠재 능력 192점이고요. 호날두급이네요. 현재 능력 176입니다. 중거리 슛, 볼 트래핑, 야망이 19고요. 개인기, 천재성, 균형감각, 몸싸움은 18입니다. 뭐 좋네. 호날두급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보시면 진짜 잘해요. 네, 그리고 그리즈만 170이고 현재 능력 167. 이분도 거의 완성되어 있고 볼 트래핑 19, 야망 18, 골 결정력, 개인기, 승부력, 공격 위치 선정 17입니다. 근데 1대1 마크 5점, 몸싸움 8점, 점프력 10점이라서 수비가 아예 안 된다고. 수비는 뭐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아니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 사실 이게 그리즈만이랑 포그바의 공존이 2선 자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프랑스한테 전술적으로 가장 큰 숙제예요. 포그바가 3선에 있을 때보다 2선에 있을 때 잘하는데 그럼 그리즈만의 위치가 좀 애매해져요. 그렇게 되면 뭐 파예나 뭐 이런 선수들이랑 또 혼용하기도 좀 힘들고 뭐 이런 점이 있어갖고 조금 선수는 너무 좋은데 조합에 대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프랑스는. 중앙은 맞는데 네. 공격이 라카제트 한 명으로 하기는 사실 다른 팀에 비해서는 좀 힘들긴 하는데. 근데 사이드는 좋아요. 음바페라든지 지금 맨시티에 맨디 선수가 지금 사실 윙백으로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맨디 선수가 같이 와주면은 수비에서 역습으로 전환되는 그 공격도 굉장히 매끄러워질 거란 말이죠. 아니 상대적으로 중앙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미드필더 강하다. 예, 뭐 미드필더 강하고 여기는 빠지는 게 최전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프랑스는 좋은 팀이에요. 자, 그러면 페루 한번 분석해 볼까요? 페루 여행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페루가 아니다. 여긴 진짜 알고 싶은 나라예요. 준제이의 페루를 가다. 페루를 가다. 네, 시작하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갔으면 좋겠어. 먼저 페루의 월드컵 정보 짤막하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페루는 이제 피파 랭킹 11위고요. 높다. 11위요? 네, 네. 11위. 높아요. 그리고 5번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나갔던 건 2회 출전했고요. 이번 예선에서는 7승 5무 6패를 기록했어요. 월드컵 역대 성적은 4승 3무 3패이고요. 최고 성적은 1970년 월드컵에 7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8강. 네. 그리고 한국과의 상대 전적, 한국 기준으로 2전 1무 1패입니다. 불리하네. 네. 그리고 월드컵 전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리한 팀이 있던가? 있죠. 어디요? 중국. 아니 아시아 포트 아시아는 같이 못하잖아. 그 조별할 때 대륙을 떨어뜨렸잖아. 뭐 이번에 좀 바뀌긴 했지. 시드로 가긴 하지만 여기는 220볼트랑 110볼트 혼용해요. 전기 전문가군요. 전기 전문가. 일렉트로닉 쇼크라 제가. 한전. 근데 아니에요. 네, 페루에 대해서도 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나라인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루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예요. 수도는 리마입니다. 리마. 리마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야? 페인트 칠할 때 불러요? 그리고 페루라는 이름의 어원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처음에 이제 스페인 사람이 처음 페루 땅에 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에게 네. 이 지역의 이름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원주민은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 줄 알고 비루라고 대답을 했대요. 음.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그걸 이 페루라고 아마 들었나 봐요.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게 페루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박. 되게 재밌어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페루의 뭐 다른 의미로는 또 강이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페루의 크기는요 한반도의 6.5배이고 남미 이제 국가니까 이제 주변에 브라질이 있는데 브라질이 제일 크죠 남미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페루가 크다고 합니다. 인구는 이제 3,044만 명. 네, 인구는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그 정도 된다고 하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에게는 페루란 곳은 이제 잉카 제국이 탄생한 그렇죠. 그런 곳으로 지역으로 많이 알고 있죠. 고다이 맨날 노래 부르는 마추픽추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노래 부른다고? 맞아요. 맨날 뭐만 하면 마추픽추 얘기하잖아요. 그 잉카 제국이 또 돌로 된 유적지만 보면 다 마추픽추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 영화로도 그랬어요. 또 많이 만들어졌고 맞아. 뭔가 이제 식인에 대한 또 그런 문화도 이제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네, 잉카 제국 무서운 나라예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남미를 호령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최근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500년 전후? 그래서 이 잉카 제국은 이제 콜롬비아와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까지 영토를 굉장히 넓혔던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15세기 때 최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요. 네. 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다음에 1432년에 스페인에게 침략을 당했죠. 대항해 시대 초기. 그렇죠. 그래서 1572년 멸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에스파니어를 쓰는군요. 그렇죠. 그라시아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지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포르투갈어 쓰고. 또 이 페루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네. 바로 1966년 12월 17일 날 페루의 수도 아까 이제 말했던 리마에 위치한 일본 대사관에 네. 극좌 무장 단체 투팍 아마르 소속의 게릴라가 쳐들어왔어요. 테러를 당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던 것이죠. 어머나. 일본 대사관을. 게릴라는 이제 14명밖에 안 되는데 네. 인질이 무려 700명이나 되었었던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와. 근데 이 사건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게 인질로 잡은 지 몇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 테러범들이 이제 노약자들과 부녀자들 몇 명을 이제 계속 석방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인질을 죽이겠다 이런 협박성 말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사상자는 없었군요. 네, 시간이 갈수록 인질들을 챙겨주게 되는 거죠. 식사도 주고 어리 아프면 이제 약도 주고 이런 네.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스톡홀름 증후군이 반대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영화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스톡홀름 신드롬은 네. 이게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네. 그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인질범이 인질한테 이 니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니마 신드롬이라고 이제 알려진 거예요. 아, 이렇게 반대로. 네, 인질범이 인질의 동화가 된다. 챙겨주고.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의 반대 존 니마 큐도 신드롬. 그래요. 존 큐도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니마 신드롬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재밌네. 당시에 인질범과 인질이 127일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우, 야, 동화될 만하다. 아니, 세달 넘게 같이. 그건 인질이 아니라 같이 산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이 기간 동안 1년에 인질범이 반을. 오히려 자신의 막 걱정거리를 인질에게 이렇게 상담도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야, 근데 인질범이랑 인질이랑도 이렇게 친해지는데 왜 ADBC는 거의 10년 다 돼가는데 융화가 안 될까요? 저희는 127년 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 같이 살자니까요, 그러면? 싫어요. 거봐요, 그래서 안 돼. 내가 아재 축이구나. 그리고 이 페루의 유명한 이제 음식은 아니고 음료가 있어요. 마실 거. 바로 잉카 콜라. 인카 콜라요? 잉카 제국에서 이름을 딴 잉카 콜라라는 게 있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1910년에 호세 로빈슨 닌들리라는 네. 영국인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18년에 기계를 도입해서 탄산음료를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100년 전이네요. 100년 전이네. 딱 1918년이면 100년 전. 그렇죠. 옛날부터 탄산음료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원래는 군용으로 쓰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레본 버베나라는
아마 과일 같은데 이걸 주재료로 이제 콜라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일로요? 가일이 아니라. 과일. 가일은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와요. 그리고 잉카의 이제 황금 문명 그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네. 황금이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란색 콜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잉카 콜라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 거는 이제 1935년부터 이게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 오래됐네. 그래서 이 잉카 콜라가 페루의 국민 음료라고 하네요. 오. 맛은 이제 비타 500과 사이다를 섞은 그런 맛이라고 또 알려주고. 오묘하네요. 오묘해요. 예, 국민 음료니까 진짜 너무나 유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페루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이걸 주는 코카콜라를 이제 안 주고 잉카콜라를 아, 준대요. 맥도날드 가도 이걸 주는구나. 그렇죠. 어허. 코카콜라를 팔긴 파는데 네. 콜라 달라고 하면 잉카콜라를 이제 거기서는 현지화 콜라가 현지화. 예, 그러네요. 또 현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데 네. 이 페루에서만큼은 잉카콜라를 못 내긴 거야. 아, 콜라가 힘을 못 쓰는 나라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율이 잉카콜라가 더 높은 거죠. 그런 거네. 우리나라 파리로 만들었더니 파리로만 파는 거네. 근데 맞아요. 파리로는 망이죠. 많이 잘 안 됐잖아요. 네. 콤비콜라도 잘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이제 코카콜라 이 회사가 돈을 사용해서 이 잉카콜라를 이제 제조하고 있는 로빈스사의 지분 59%를 300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 합니다. 와, 결국 돈으로 그냥 매수를 해버렸구나. 그렇죠. 인수를 대충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잉카콜라 이제 하단을 보면은 코카콜라에서 만든 이제 음료니까 이 네. 코카콜라 로고가 있대요. 근데 이게 워낙에 국민 음료였고 네. 이제 나름의 이런 자부심이 있었대요. 네. 잉카콜라 뭐 홍보할 때도 뭔가 애국적인 막 이런 마케팅도 하고. 애국 마케팅. 그래서 혹시라도 코카콜라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은 사람들에게 반감이 생길까봐 그 로고는 되게 조그맣게 해놓고 기존의 디자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도 자존심 세네요. 근데 이 잉카콜라가 한국에서도 팔았던 적이 있대요. 네? 2013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롯데마트와 위드미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믿음이 휘성 20. 울지마 바보야. 이게 2015년부터 이제 판매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또 판매 중지당했어요. 네, 별로 안 팔렸나 봐요. 근데 저 페루 하니까 옛날 축구 선수 하나 생각나. 옛날은 아니고 축구 선수 한 명 생각나네. 누구 생각나? 피사로. 피사로? 바이에른 미네네 피사로. 그러니까 페루가 누가 유명했지 생각해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피사로 한 명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피사로는 이탈리아 선수 아니에요? 아, 그 피사로 말고 피사로라는 이름 많아요. 아. 그래서 뭐 페루에 대한 또 정보를 또 알려드렸고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축구 월드컵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루는 이제 1930년도에 처음 월드컵에 참가했는데 1970년까지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어요. 네. 아예 못 나갔던 적, 불참했던 적도 있었고 본선에 또 못 나간 적도 있었고. 되게 오랜만에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네. 얼마나 오랜만에 나왔냐고 하면은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이제 40년 만에 출전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8강에 올랐고 네. 이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36년 만에 본선 진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뭐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겨우겨우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올라왔는데 네. 이 본선 진출이 확정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네. 이 페루에서 이 다음 날을 임시 공휴일로 또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축구는 참 이래요. 아 근데 어떻게 피파 랭킹은 10일이지? 피파 랭킹 포인트 집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불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약간 국가대표 A매치 성적 그런 활약 같은 위주라고. 거를 많이 또 쳐줄 거예요. 제가 아마 기억하고 있기로는 여기도 좀 고산지대 경기장이 많아갖고 안방에서 강하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페루는 4-2-3-1의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수비와 이제 역습을 통한 어떤 원톱 한 명의 공격수를 지원하는 그런 공격 전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선수비 후공격. 네. 이 페루의 핵심 선수 바로 파울로 게레로 선수인데요. 아, 이 선수 말 많지 않나요? 이 선수는 스트라이커. 네. 그리고 A매치에서 32골이나 넣은 선수고 이번 네. 월드컵 예선에서도 5골을 넣은 또 유능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35살입니다. 84년생. 근데 못 넣을 뻔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 사건은 약물 관련 사건이에요. 도핑 문제. 이제 2017년 10월 아르헨티나와 이제 월드컵 10월. 10월에 아르헨티나와 월드컵 남미 지역 최종 예선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이 게레로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금지 약물
베인조일 에코린이 검출이 됐어요. 무슨 이게 효과예요? 약간 그게? 코카인이라고 하네요, 이게. 쉽게 아, 말하면. 약간 마약 성분이 있군요. 그래서 그 양성 반응이 나와갖고 1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월드컵에 못 나오는 거였는데 기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있었던 이제 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에도 출전하지 못했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이 36년 만에 월드컵에 나가는 본선에 나간 상황이었는데 이게 못 나가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양보를 한 거는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1년이나 이제 자격정지 받은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게레로가 법을 어겼으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줄여줬어요. 아하.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 합류할 수 있게 네, 된 그래서 거군요. 월드컵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페루는 이제 플레이오프 1, 2차전 합계 이제 뉴질랜드를 이기고 네, 이제 겨우겨우 네, 왔어요. 힘들게 이제 올라온 나라였는데 게르로 선수가 뭐 핵심 선수이고 나머지 뭐 활약이 있었던 선수도 있지만 그래요. 이제 게르로가 중요한 거죠. 게르로가 최단 잘해줘야 돼요. 득점자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약물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 오랜만에 이제 월드컵 나가서 골을 많이 넣어주고 하면은 뭐 국민들도 이 게르로 선수들 인정해주겠죠. 근데 보면은 측면 미드필더에 헤페르선 파르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는 좀 러시아 월드컵에 유리하더라고요. 왜냐면 러시아 리그에 했어요.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서 뛰는 선수. 파르파는 뭐 엄청 포지션이 뭔가요? 그 파르판 아닙니다. 측면 그래요? 미드필더. 아 그래요? 예. 그 파르판이 아니에요? 네, 그 파르판이 아니에요. 그 파르판은 네덜란드의 파르판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아이엔트호벤. 파울로 게레로. 네. 게레로. 그 잠재 능력 154, 현재 능력 148.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4년생 35세입니다. 균형 감각 18, 헤딩 17, 볼 트래핑 16, 골 결정력, 개인기 공격 위치 선정 15입니다. 높이가 되는 공격수고 키가 184예요. 크네요. 그래서 장신이네요. 공중볼 조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 것처럼 균형 감각, 헤딩, 볼 트래핑, 골 결정력이 좋아요. 게리랑. 진짜 원톱으로서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죠. 근데 나이가 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이 선수는 거의 붙박이로 나올 게 페루가 보면은 그 베스트 11에서 거의 바뀌질 않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은 세대 교체가 안 되는구나. 세대 교체를 되고서 그러니까 라인업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브가 많지 않아 갖고 계속 베스트 11을 계속 돌리는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페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